이 계집을 관노로 내치라. 그 말 한마디에 어제까지 공주로 불리던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궁궐의 새벽은 원래 조용해야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 밖에서 군화가 마당의 자갈을 밟는 소리가 나고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에 찍힌 도장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그 종이를 교지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 숙임은 예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피와 혼인과 가족의 이름을 타고 번져한 사람의 삶 전체를 삼키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공주는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태어날 때부터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실의 딸로서 그녀가 배운 것은 글이나 바느질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끝 하나 절하는 각도, 웃음을 숨기는 법, 울음의 소리를 낮추는 법, 손님 앞에서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몸에 박혔습니다. 연회가 열리면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진찬상이 차려졌고 여인의 장신구는 예라는 단어로 허락된 만큼만 빛났습니다. 혼인은 사랑이라기보다 국가의 약속이었고 부마 간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계산이었습니다. 가마 행렬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 숙임은 진심이든 습관이든 권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권력은 늘 조용히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궁궐 안에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요즘 상소가 심상치 않다더라. 누가 누굴 밀고 있다더라. 처음에는 풍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확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이 직접 끌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어제까지 충성스럽다던 신하가 오늘은 역적의 이름으로 불렸고 어제까지 지켜야 한다던 원칙이 오늘은 새 질서라는 말로 갈아엎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잔인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공주의 세계는 늘 완만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얇은 유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는 순간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금이 가고 깨지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녀를 부르던 호칭이 달라집니다. 공주마마가 사라지고 그 여자가 남습니다. 자코가 박탈되고 폐서인이 되고 가택이 몰수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사회에서 도려내는 방식입니다. 집은 집이 아니라 증거물이 되고 재산은 재산이 아니라 죄의 흔적이 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궁녀는 명령을 핑계로 눈을 피하고 친척은 살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말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공주는 그때 처음 깨닫습니다. 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힘의 그늘이었다는 것을. 정종을 한양으로 끌어올려 국문하라 끝내 능지처참에 처하라. 왕의 사위에게 내려진 그 결론은 곧 공주에게도 떨어질 칼날이었습니다. 궁 밖의 바람은 차가웠고 소문은 더 빨랐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다는 말은 잠깐 스쳤다가 곧 모반을 도모했다는 말로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알기도 전에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살아남는 쪽으로, 더 강한 쪽으로, 죄를 묻는 쪽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가 끝나는 자리에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위협했다는 명분 하나로 한 집안의 숨통이 한꺼번에 조여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이미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단종이 밀려나고 세상이 바뀐 뒤에도 그녀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웃어야 할 때 억지로라도 웃는 법. 궁에서 배운 예법이란 결국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몰락 뒤에 더 필요해졌습니다. 남편 정종은 부마라는 이름을 달고도 결국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지는 바뀌고 감시는 짙어지고 만남은 제한됩니다. 공주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안쪽은 왕실의 규칙이었고 바깥쪽은 살아남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공주는 매번 늦게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이 명령으로 바뀝니다. 한양으로 불러들인다. 유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공주는 압니다. 한양은 구원의 땅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 곳이라는 것을요. 죄목이 붙는 순간 그 죄목은 칼보다 무겁습니다. 모반이라는 글자 2개는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지우고 남은 사람에게는 평생의 낙인을 찍습니다. 정종이 국문을 받는 동안 공주의 하루는 길어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누군가 다녀가면 숨을 죽이고 종이 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혹시 오늘일까? 공주의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가 됩니다. 결국 결론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남편은 처형됩니다. 방식이 무엇이든 공주에게 남는 것은 한 문장입니다. 이제 보호막이 없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보호막이 얇았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공주의 신부는 아직 공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죄인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전에 인사를 올리던 하인들이 눈을 피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그 집이래. 그 공주래. 말이 칼처럼 날아와 살에 박힙니다. 공주는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무너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미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공주는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울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이었나? 공주의 자책이 목을 조릅니다. 그녀가 진짜 두려운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죄인의 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권력은 늘 아이에게서부터 잔인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공주가 아니라 관청의 부림을 받는 몸이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듯 삶의 결을 바꿉니다. 말이 내려앉는 순간 공주는 알았을 겁니다. 칼은 한 번에 끝내지만 신분의 추락은 매일을 찢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영모는 한 사람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법과 시선으로 눌러버리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공주는 더 이상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납니다. 마당의 중심에서 문턱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방에서 바람 드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둘째는 호칭입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부를 때 마마가 사라지고 너가 남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공주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명령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늦으면 변명할 기회도 없이 벌이 옵니다. 그 변화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관청 뜰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바닥은 겨울이면 얼고 여름이면 열을 머금습니다. 물을 깃는 두레박은 손바닥의 살을 아프게 파고들고 젖은 빨래는 무겁습니다. 비가 온 날엔 마당에 물이 고여 발목이 젖고 바람이 부는 날엔 옷감이 손끝을 베듯 거칠게 스칩니다. 공주는 예전에 비단과 모시를 감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천을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비누가 손에 밴 냄새가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손톱 밑에는 때와 찬물이 남습니다. 공주는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공주였던 자신이 떠오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날카롭습니다. 저 여자가 그 공주라던데. 그러게 사람 팔자 한순간이지. 누군가는 통쾌해하고 누군가는 구경합니다. 조선의 도시와 시골 어디든 몰락한 왕실은 가장 쉬운 이야기 거리였을 겁니다. 공주는 그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자세조차 이제는 예법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한번 숙인 고개는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장면은 아이가 끼어드는 순간입니다. 아이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역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배가 고프고 손이 시리고 엄마의 얼굴이 자꾸 젖는 것만 압니다. 공주는 아이를 안고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아이를 달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붙잡는 말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돌아가요? 공주는 답을 고르지 못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아이의 세계까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합니다. 침묵은 어른의 무기지만 아이에게는 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주는 남편을 떠올립니다. 남편 정종은 이미 처형되었습니다. 공주는 남편을 잃은 뒤에도 부부라는 말로 잠깐 숨을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공주는 꿈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가 깨어나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으면 역적을 그리워한다고 또 죄가 붙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공주의 감정은 점점 안전한 형태로만 남습니다. 기뻐하는 감정은 사라지고 슬퍼하는 감정도 숨겨지고 남는 것은 하루를 버티는 감각뿐입니다. 공주의 하루는 늘 같은 모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깨어 찬물을 만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말수를 줄이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은 하루도 다른 얼굴을 합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자란다는 건 힘이 붙는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굴욕도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이제 주변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역적의 핏줄, 그 집안, 누군가 일부러 들리게 말합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공주는 그 순간을 봅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관청의 문턱은 높고 공주의 마음은 낮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입니다. 공주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짧게, 최대한 공손하게. 부디 아이만은. 그 뒤의 말은 목에 걸립니다. 말이 많아지면 변명이 되고 변명은 약점이 됩니다. 공주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점은 바로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요. 관계 붕괴의 세 번째는 세상이 공주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주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왕실에서 부탁은 거의 필요 없는 일이었을 텐데 이제는 부탁이 생존입니다. 그런데 부탁은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 한 장 같습니다. 공주는 그 사실을 매번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닳습니다. 그 뒤로는 기록이 끊겼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나는 방식이 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이 곧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크게 놀라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주의 비극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름부터 지우는 방식으로 세상이 정리되던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주의 삶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우리는 끝까지 확실히 붙잡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실의 딸이었을 때는 기록이 따라붙지만 왕실에서 밀려난 뒤에는 기록이 손을 놓기 때문입니다.